안녕하세요. 48번째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세계사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사 단원은 이렇게 7단원, 8단원,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단원, 8단원, 9단원에서 첫 번째는 우선 모두 다 중국사로 중단원이 이루어져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중단원은 유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중국사 부분을 먼저 쭉 이어서 수업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유럽사를 순서대로 학습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사와 유럽사의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 여기 7, 8, 9단원에 있는 일본사 부분을 뽑아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부분은 자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인도사와 서아시아사는 간략하게 왕조의 변천 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1에서 학습한 내용을 역사 2에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사와 서아시아사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게 된다면 역사 2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그래서 인도사와 서아시아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 학습에서는 진행하지 않고 선생님이 유튜브에는 자세하게 올려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겨울방학 때 보충하거나 시간이 남을 때 한번 보는 식으로 학습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한 대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사를 학습하도록 하겠죠. 통일제국의 등장 7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중국사의 왕조 변천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사 왕조 변천. 우리가 한국사의 왕조를 변천하는 과정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사도 이 왕조 변천을 먼저 암기한 후에 학습을 하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왕조의 변천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학습한 내용이 뒤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순서대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사에서는 조금 재밌는 점이 있어요. 혼란한 시대, 그리고 1차 통일의 과정, 그리고 2차 통일의 과정.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에는 여러 왕국이 존재하는 분열된 시기를 겪다가 1차적으로 어떤 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일한 국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통일된 국가를 이어받아서 통일을 한 2차 통일 국가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국사의 조금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하은주까지 나라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고요.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는 춘추 5패와 전국 7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많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통일의 과정이 진나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 멸망을 하게 되고요. 2차 통일이 이루어지는 한나라는 중국의 전형적인 틀을 형성할 정도로 엄청 오래 지속되는 큰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다시 혼란한 시기가 닥칩니다. 그것이 바로 위진남북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춘추 전국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가로 나뉘어지면서 혼란한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수나라라는 나라가 1차 통일을 하게 됩니다. 수나라도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금방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통일로 당나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당나라도 당시에 큰 나라로 성장하면서 중국사의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왕조입니다. 이래서 한나라, 당나라로 이어지는 이 스펙트럼이 또 발생합니다. 이 당나라 이후에 또 혼란한 시기인 5대 10국이 발생합니다.
5대 10국도 마찬가지로 혼란한 여러 가지 나라의 왕조가 많이 분포되게 되고요. 그 후에 통일 왕조인 송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1차 통일, 2차 통일의 과정은 반복되지 않았고요. 송나라도 아주 큰 나라로서 통일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또 통일된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는 명나라, 청나라까지 모두 통일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중국사의 엄청난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사에서 큰 모습을 중국사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중국의 전근대사의 학습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의 이야기는 역사 2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왕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죠.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2쪽에 있는 춘추전국 시대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주나라까지의 학습, 하, 은, 주는 우리가 역사 1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문명이 시작되는 모습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나라에 대한 기억하고 있나요? 주나라는 우리가 덕치주의, 천명사상, 그리고 봉건제 등에 대한 특징을 위주로 학습을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이 주나라는 처음에 수도가 호경이었습니다. 자, 수도가 호경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수도가 나중에 동쪽에 있는 나급, 그러니까 러양, 이 나급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도를 한 이유는 우선 유목민족이 공격해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를 옮긴 이후에 주나라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주나라가 수도를 옮긴 이후에 제후 세력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후국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때를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제후국. 자, 제후국이 여러 개가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라는 왕실이 있었겠죠. 주나라의 왕실. 그런데 우리가 봉건제를 학습을 했어요. 자, 이 주나라의 봉건제에는 임금 그리고 신하, 이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하들이 제후였죠. 이 제후들이 힘이 강력해지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후국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주나라가 힘이 약해지자 여러 지방에서 제후국들이 많이 나타난 시대, 그리고 그 제후국들이 서로 이 주나라를 포함한 중국 대륙을 다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철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철기의 사용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선 이 철기의 사용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에 바로 철제 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철제 무기. 자, 그 전까지는 돌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을 했었겠죠. 그런데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대규모의 전쟁을 치를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쉬운 방법으로 제압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사이의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거죠. 이 제후국들의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힘이 센 제후국들은 주변의 나라를 통합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엄청나게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철제 무기뿐만 아니라 철기를 이용해서 철제 농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 철제 농기구를 사용을 하면서 농업 생산량은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상공업도
당연히 발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 시장들이 나타나면서 활발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상공업의 발전, 도시와 시장의 발전, 이런 것들은 직업의 다양화로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직업이 다양해져요. 이 내용은 우리가 조선 후기를 학습했을 때 어떻게 파급력이 일어나는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철기를 사용하면서 또 청동기를 활용한 화폐들이 나타나기도 시작합니다. 청동기를 이용한 화폐.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백가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제자백가라는 건 이 어려운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부국강병,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출신, 지역이라던가 신분에 상관없이 정말 능력만 뛰어나다면 국가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인재 등용을 한 이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출신 지역이나 신분이 정말 중요한 존재였고 이걸 통해서 인재를 등용을 했었는데요. 이런 거를 보지 않고 능력을 통해서만 인재를 보겠다. 얼마나 춘추 전국시대가 혼란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부국강병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당시에 출신 지역을 따지고 신분을 따져서 인재를 등용한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지만 인재를 등용할 수 없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한 시기에 정말 하나의 목표, 우리나라가 정말 부국강병돼야 되겠다는 이 일념 하나로 이런 걸 하나도 보지 않고 누구라도 능력만 뛰어난다면 인재로 등용을 해서 이 인재가 정말 중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이 인재의 출신 지역이나 신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개념을 당시에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으로 국가를 통일을 하려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예와 덕을 강조하면서 예 그리고 덕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부국강병을 이루고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는 이 혼란한 상황에서 엄격한 법을 통해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봤자 어차피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법이 강력해야만 사람들이 국가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를 잘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엄격한 법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삶.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나라는 강해질 거야.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별 없는 사랑.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와 덕을 강조했던 제자백가가 바로 유가. 엄격한 법을 통한 통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인 법가. 자연 그대로의 삶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도가.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묵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통치를 해야 국가가 잘 운영되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음에 나타나는 국가가 어떤 제자백가 사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었는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나타나는 국가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이 사상들 중에서 바로 이 법가 사상, 엄격한 법을 통한 통치를 통해서 통일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법가 사상을 중심으로 나라가 강력해졌고 이 법에 의해서 국가를 다스렸기 때문에 엄격한 법이 이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진나라를 세웠던 사람은 진시 황제입니다. 이 진시 황제는 엄격한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개혁에 성공을 하고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을 하게 되죠. 이 진나라의 왕이었던 진왕은 자기가 처음으로 황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면서 황제를 시작한 왕, 한마디로 시황제. 이때부터 황제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해서 중국은 계속해서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황제, 그러니까 황제라는 뜻은 천하의 유일한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단어였고 어떤 나라의 왕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그런 단어의 표현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 시황제는 이렇게 통일한 국가를 정말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선 군현제를 만들어서 실시했습니다. 군현제는 지방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그 지역을 그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가 다스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나라의 봉건제, 기억하고 있죠? 봉건제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둘 다 왕이 있는 중앙이 있고 지방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지방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두고 만들어낸 정책입니다. 봉건제는 이 지방에 누구를 보냈었죠? 바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중앙에 있는 왕과 그닥 관련이 없는 사이가 되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다는 점이었죠. 이 군현제는 이 방법을 변화시킨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에 혈연이 아닌 관리를 파견하게 됩니다. 관리는 누구인가요? 왕과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는 과거 시험처럼 중앙에서 보는 관리 등용에 합격을 해서, 물론 이 시대는 아직 과거 제도는 없어요. 과거라는 제도는 없지만 중앙에서 관리를 뽑고 그 뽑혀서 간 사람이 바로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이죠. 이 사람은 왕과의 관련보다는 국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사람을 여기에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리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이 지역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신분이 왕족이 아니더라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였죠. 또한 중앙에서 왕에 의해서 임명된 관리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에게 충성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진나라는 이렇게 봉건제를 통해서 망한 그 전나라인 주나라, 이 주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이 춘추 전국시대에 혼란을 겪어서 통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봉건제에서 보여주었던 실패의 모습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현제를 만들어낸 거죠. 또한 진나라는 국가를 부국강병하고 통일되고 그리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도로를 정비하게 되면 상공업에 유리합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에 학습했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수레를 이용하고 도로를 정비하면 상공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실학자의 주장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진나라에서도 도로를 정비하면서 물자 수송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화폐를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도량형도 통일을 하게 됩니다. 도량형이라는 건 무게를 측정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지역의 도량형, 한마디로 물건을 재는 규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1cm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1cm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1cm가 이만큼이 1cm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자를 거래하려고 할 때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1cm라고 하는 것이 다 통일된 규격으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문자도 통일하게 되는데요. 여기 춘추 전국시대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국가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문자도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통일해서 진나라라는 한 국가에서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소통하게 만든 거죠. 또한 진나라는 북쪽에 있는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남쪽으로는 광동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영토를 크게 확대하게 되는데요. 진나라의 영토는 교과서 183쪽. 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진나라의 영토고요. 기원전 221년까지 정복한 지역이 이렇게 노란색 지역, 그리고 통일을 한 후에 성립한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광동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국가를 잘 다스리려고 했던 진나라는 진시 황제가 죽고 난 뒤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시 황제는 강력한 황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진나라는 처음에 말했다시피 강력한 법과 사상으로 통일을 한 국가였습니다. 이 법과는 가혹한 통치, 그리고 법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살기 어렵다는 불만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나라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많이 세워야 했고, 그러다 보니 토목공사도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토목공사, 한마디로 건축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만리장성도 건축을 한 거죠.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을 대규모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용을 하면서 국가의 강압적인 모습이 조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진나라는 계속해서 혼란한 시기를 겪다가 통일을 한 지 꼴랑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사 시작인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중국사를 쭉 잘 이어나가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진나라의 지도는 아까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춘추 전국 시대의 지도까지 한번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과서 182쪽에 보면 이렇게 춘추 전국 시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춘추 5패, 그러니까 여기 네모친 곳들이 춘추 5패의 국가들이고요. 자, 여기 동그라미 있는 국가들이 전국 7웅의 국가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로 나누어져서 있었던 이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교과서 다음 페이지인 184쪽은 그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